사람들이 일부러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집들이 있다. 그곳에서 명백히 이상하거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닫힌 커튼, 예측할 수 없는 리듬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차. 거주자들은 만약 거기에 살고 있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는다. 잔디를 깎지 않는다. 그런 집은 그냥 존재한다. 절대적인 공허를 숨기고 있는 장식처럼. 매사추세츠주 블랙스톤의 세인트 폴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이웃 제니는 바로 그렇게 인식했다. 그녀는 이 무거운 침묵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8월의 어느 날 침묵은 끝났다. 처음에 그녀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늘고 애절한 소리, 바로 그곳, 그 집에서 들려왔다. 제니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곳에서 한 명의 성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나마도 한 계절에 한두 번 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멎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자 제니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즉시 목이 메는 듯한 그런 냄새.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제벤셋 제데나시제번을 눌렀다. 교환원은 전화를 일반적인 확인 요청으로 접수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런 전화는 매일 수십 통씩 들어온다. 순찰차가 주소지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던 경찰관들은 몇 분 후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이 주소가 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세인트 폴 스트리트 다제시아 트시번지, 평범한 교회의 평범한 주소. 블랙스톤은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이다. 인구는 약 제벤추티센츠명, 조용한 거리, 깔끔한 집들, 잘 다듬어진 잔디밭, 모두가 서로를 아는 곳, 또는 적어도 안다고 생각하는 곳. 다제시아 트시번지 집은 다른 집들과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 작은 부지가 딸린 단층 건물, 지난 세기 중반에 지어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런 집은 주변에 수백 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을 이웃집들과 구별짓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집은 마치 평행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웃들이 울타리를 칠하고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아침마다 서로에게 손을 흔드는 동안 이 집은 동네 지도 위에 어두운 점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잔디를 깎지 않았다. 덤불은 1층 창문을 거의 가릴 정도로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창문들, 이웃들은 마지막으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다.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치 안에 사는 사람이 밖에서 무언가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집은 레이먼드 리베라 소유였다. 그는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일했다. 이웃 중 누구도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때로는 며칠 동안 집에 없기도 했다. 출장이라고 그가 언젠가 이웃 중 한 명에게 얼버무렸다. 레이먼드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다지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이상하지도 않았다. 그냥 바쁜 사람, 자기 삶을 살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부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 시끄러운 파티도 스캔들도 문제도 없다. 그의 마당 상태를 제외하면 완벽한 이웃이었다. 레이먼드와 함께 집에는 에리카 머레이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이웃들은 거의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에리카는 일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무도 그녀가 아침에 어딘가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더 드물게 그녀는 차 옆에서 목격되었다. 때로는 가게에 갔다. 때로는 현관에 앉아 한 곳을 응시하며 담배를 피웠다. 길 건너 이웃, 바로 그 제니가 언젠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그냥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제니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재에 가까웠다. 마치 에리카가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이웃들은 이것을 내향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폐쇄적이고 비사교적인 것이라고. 결국 이곳은 미국이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레이먼드와 에리카가 이 집에 사는 동안 이웃 중 누구도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러도, 그냥 들여다보러도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명절도, 손님도, 추수감사절에 오는 친척도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라. 평범한 가족은 일주일에 몇 개의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다. 포장재, 음식물 찌꺼기, 플라스틱, 종이, 이 모든 것을 어딘가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 수거차는 매주 화요일에 왔다. 쓰레기통들은 거리를 따라 가지런히 줄을 섰다. 하지만 과제스차트 10번지 집의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가끔 무언가 들어있기도 했다. 하지만 쓰레기의 양은 성인 4명이 사는 집치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었다. 이웃들은 이것을 눈치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분리수거를 하겠지. 아마도 직접 쓰레기장에 가져다 버리겠지. 아니면 그냥 소비가 적겠지.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상한 일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방어 기제이다. 뇌는 바로 옆집, 침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괴짜 성향으로 치부하는 것이 더 쉽다. 이웃들이 나중에 증언을 하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면서 떠올린 또 다른 점이 있었다. 냄새. 지속적이지 않았다. 코를 바로 찌를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때로는 더운 여름날 바람이 특정 방향으로 불 때 과제스차트 10번지 집에서 무언가 불쾌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썩는 냄새. 이웃들은 생각했다. 아마도 하수구 문제일 것이다. 아니면 고양이가 죽은 쥐를 물어왔거나 아니면 그냥 마당 어딘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겠지. 아무도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티션체 14나스테고년 그 8월의 저녁이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울음소리. 경찰에 전화한 제니. 세인트 폴 스트리트로 들어선 순찰차. 경찰관들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내렸다. 표준 절차. 안녕 확인. 그들은 이런 일을 수백 번 했다.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그들이 현관에 다가갔을 때 냄새가 너무 강하게 얼굴을 덮쳐서 경찰관 중 한 명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다. 쓰레기 냄새도 아니었다. 이것은 어떤 경찰관이라도 즉시 알아챌 수 있고 결코 잊지 못할 냄새였다. 경찰관은 무정히의 손을 뻗었다.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안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몇 분간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 느리고 무겁고 질질 끄는 발소리, 그리고 자물쇠가 철컥 열렸다. 문지방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마르고 창백하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옷은 며칠 동안 입고 잔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에리카 머레이였다. 그녀는 놀라움 없이 경찰관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 없이,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바라보며 기다렸다. 경찰관은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전화가 왔다. 이웃들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표준적인 확인 절차다. 들어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도 되겠는가?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다. 문 뒤로 드러난 광경에 경찰관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경찰 생활을 70년 넘게 했다. 온갖 것을 보았다. 술 취한 싸움, 중독의 결과, 가정폭력.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아카데미에서도 블랙스톤의 거리에서도 받은 적이 없었다. 현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 더미 두 벽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다. 말 그대로 벽이었다. 쓰레기 봉투, 상자, 꾸러미, 어떤 헝겊들, 이 모든 것이 바닥에서 거의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어떤 곳은 쓰레기 더미의 높이가 포토라미터에 달했다. 옆으로만 이 바리케이드 사이를 비집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냄새. 경찰관이 현관에서부터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여기서는 제신치배는 더 강했다. 암모니아, 부패, 생명활동의 흔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견딜 수 없는 파도가 되어 눈물이 나고 위가 뒤틀렸다. 경찰관은 소매로 코를 막고 앞으로 나아갔다. 거실은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소파는 옷가지와 어떤 헝겊들로 뒤덮여 있었다. 바닥에는 몇 센티미터 두께의 먼지층이 쌓여 있었다. 사용한 위생용품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 아무도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던져졌고 거기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다. 벽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녔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군집 전체였다.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가구 위, 쓰레기 위, 방 안에 흩어진 음식물, 찌꺼기 위에. 구석에는 쥐구멍이 보였다. 경찰관은 소굴을 본 적이 있었다. 몇 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이것은 단순한 어수선함이나 방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집이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누군가 살고 있었다. 에리카는 익숙한 능숙함으로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치며 앞서 걸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그녀는 사과하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평범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경찰관을 이 미로 속으로 이끌었다. 울음소리는 위에서 들려왔다. 2층이 있어야 할 곳에서. 계단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막혀 있었지만 올라갈 수는 있었다. 경찰관은 벽에 닿지 않으려고 애쓰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에서 발밑에서 무언가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무엇인지 보지 않기로 했다. 위층에는 다행히 도제게 있었다. 첫 번째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경찰관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바닥에 던져진 매트리스 위에 도제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겨우 걷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아주 작았고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둘 다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었다. 뒤덮여 있었다. 피부에는 마른 생물학적 흔적층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기생충이 들끓었다. 옷은 그것을 옷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오물에 흠뻑 젖은 넝마 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이 어떤 동물적인 경계심으로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생물처럼 거리, 햇빛, 놀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처럼 어린아이는 매트리스에 누워 울고 있었다. 이웃이 들었던 그 가늘고 애절한 울음소리로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아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던 울음소리로 경찰관은 에리카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문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같은 텅 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물었다. 이들이 그녀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인가?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도제명 더 있다. 나이가 더 많다. 경찰관은 더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도제명이 더 있었다. 쓰레기와 오물의 같은 혼돈 속에 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같은 오물, 같은 잃어버린 시선, 초로명. 이 집에는 그동안 초로명의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로 보아 아무도 몇 달 동안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어쩌면 몇 년 동안 경찰관은 현관으로 나와 지원을 요청했다. 구급차, 보호기관, 부를 수 있는 모든 일을. 그가 기다리는 동안 에리카가 뒤따라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녀가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바라보던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서서 담배를 피웠다. 마치 일어나는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첫 번째 차들이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요한 발견은 아직 앞에 있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시초로명은 이 집의 유일한 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으로 차들이 모여들었다. 순찰차, 구급차, 보호기관. 블랙스톤의 조용한 거리는 비상사태 현장으로 변했다. 이웃들은 현관으로 나와 수년간 지나다녔던 잡초 무성한 울타리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첫 번째 구급대원들이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1분 만에 나왔다. 그들 중 한 명은 현관 앞에서 바로 몸이 안 좋아졌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들은 구급대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다. 사고, 화재, 약물 과다 복용을 보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 추가 장비를 요청해야 했다. 호흡기, 보호복. 내부의 생물학적 위험 수준은 보호 장비 없이는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안전하지 않을 정도였다. 구급대원들이 두 번째 진입을 준비하는 동안 경찰관은 에리카를 계속 신문했다. 그녀는 짧은 문장으로 감정 없이 변명하려는 시도 없이 대답했다. 마치 날씨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 같았다. 집에 몇 명이 사는가? 그녀와 레이먼드를 포함해 6명. 그녀의 보호 아래 있던 시치 오로명, 어린 도제명과 나이 많은 도제명. 레이먼드는 어디에 있는가? 직장에. 언제 돌아오는가? 모른다. 경찰관은 나이 많은 아이들에 대해 우토챘다. 에리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제명 더 있어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들도 집 어딘가에 있어요. 집 어딘가에.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열쇠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색팀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혼돈 속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방들은 쓰레기로 된 미로로 변해 있었다. 어떤 문들은 쓰레기 더미로 막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고 봉투와 상자로 된 바리케이드를 넘어 다녀야 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은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거기 어둠 속에서 같은 쓰레기와 오물 속에서 앉아 있었다. 둘 다 쇠약했고 둘 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오물 껍질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공허함이 아니라 두려움. 그들은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를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나이 많은 아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햇빛을 볼 수 없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몇 년 동안 밖에 나간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단순히 햇빛에 익숙하지 않았다. 초로명 모두 구급체에 실렸다. 구급대원들은 그들을 더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했다. 이 작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랜만에 외부 세계와의 첫 접촉이었다. 어쩌면 평생 처음일지도 모른다. 각자의 상태는 위독했다. 쇠약, 탈수, 피부 감염, 기생충, 발달 지연. 어린 아이들은 오래전에 말을 해야 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은 읽고 쓸 줄 몰랐다. 그들 중 누구도 학교에 간 적이 없었다. 의사에게 가본 적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 증명서도 의료 기록도 어떤 등록부에도 기록이 없었다. 평범한 미국 교회 한가운데 있는 집에 살던 치오로명의 유령, 보호기관 DCF가 사건을 맡았다. 초로명 모두 긴급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먼저 병원으로, 그 다음 위탁가정으로. 그들에게는 몇 달간의 재활이 필요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치료가 만약 그들이 겪은 일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에리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아직은 신문을 위해서만 공식적인 혐의는 아직 없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순찰차 탔다. 레이먼드 리베라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다. 경찰 통제선, 집 주변의 노란 테이프, 거리의 구경꾼들을 보았다. 그도 증언을 위해 체포되었다. 첫 신문에서 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문제의 규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네, 집은 더러웠다. 네, 그는 에리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5시간씩 일했다. 그는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메모했다.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한 남자가 천장까지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초로명의 작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물 속에 앉아 있는 곳에 살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의 현실 부정 수준이 에리카의 수준에 뒤지지 않거나.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은 봉쇄되었다. 노란 테이프, 문의 자물쇠, 주변 경비. 이웃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확인 작업은 본격적인 형사 수사로 바뀌었다. 혐의는 명백했다. 학대와 반김.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집을 철저히 수색해야 했다. 모든 방, 모든 옷장, 모든 쓰레기 더미를.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생물학적 보호복을 입고 몇 년 동안 쌓인 것을 층층이 해체하며 작업해야 했다. 그들은 아직 이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몰랐다. 그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다. 초로명은 구조되었고 범죄자들은 체포되었으며 사건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쓰레기 더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토아 티션체츠타나스테고년 8월 두제스테고 제변테고일 아침 수사관들이 밤새도록 일한 후 적어도 가장 일반적인 윤곽이라도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신문, 조서, 현장의 초기 조사,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결과를 낳았다. 이제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했다. 이 집의 벽 안에서 수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히 누가 책임이 있는가? 언뜻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백해 보였다. 에리카 머레이. 그녀는 집에 계속해서 사실상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발견된 출커와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낸 유일한 성인이었다. 모든 논리에 따르면 그녀가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적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이먼드 리베라도 있었다. 이 집의 공식적인 소유자, 아버지. 적어도 생물학적, 모든 초월가에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별도의 방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그가 말한 내용은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레이먼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오직 지하실에서만 살았다고 진지하게 주장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거기에 그의 침대가 있었고 그의 모든 개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바로 그곳에서 그는 힘든 일과 잠 사이에 남은 극히 적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거의 위층, 즉 주거 공간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살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집이 얼마나 재앙적인 상태에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에리카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자신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믿었다.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매우 편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증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었다. 레이먼드는 조서에 공식적으로 막내 돛가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와 불과 몇 달 전에 태어난 아이. 그는 에리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지나. 그리고 그녀가 의사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가지 않고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이 더러운 집에서 라지나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는 것을. 수사관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야기는 터무니없게 들렸다.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여자와 살면서 그녀의 2번의 임신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얇은 벽 너머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몇 년 동안 방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안에 정확히 누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 모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먼드는 자신의 주장을 굳게 지켰다. 그는 여러 시간 연속으로 일했다. 집에 아주 늦게 돌아와서 너무 일찍 출근했다. 그가 거주하던 지하실에는 거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입구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건물의 주요 주거 부분을 전혀 통과하지 않고 집에 드나들 수 있었다. 에리카는 그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단호하게 막았고 항상 지금은 지저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순수한 진실이거나 그렇다면 수사관들 앞에는 현실 회피의 수준이 병적일 정도로 극심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니면 이것은 냉소적인 거짓말이거나 그렇다면 레이먼드는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악몽의 완전한 공범이었다. 그의 말을 당시 확인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이웃들은 한 목소리로 남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그가 실제로 직장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에리카가 집에 항상 변함없이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다. 그때 수사관들은 에리카에게 완전히 집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명백한 사실들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네, 그녀는 이 집에서 내내 살았다. 네, 그녀는 발견된 치졸기엠과 항상 함께 있었다. 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이 모든 것에서 큰 문제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신문에서 에리카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거의 초연하게 말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청소할 힘이 전혀 없었다고 힘없이 설명했다. 방 안의 쓰레기는 점차 쌓였고 어느 순간 너무 많아졌다고. 그녀는 여러 번 집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항상 나중으로 미뤘다고. 그리고 위층 방의 초로명,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을 먹였다. 가끔 제때 기억났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기분이 내킬 때. 그들을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있는가? 전혀. 왜 데리고 나가야 하는가? 그녀의 생각에 밖은 너무 위험했다.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질문들이 있었다. 나중에 에리카와 함께 일했던 심리학자들은 보고서에서 해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때 나타나는 복잡한 인간 정신의 방어 기제이다. 에리카는 자신 주위의 벽을 부지런히 쌓았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벽,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와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으로 이루어진 문자 그대로의 벽, 그리고 이 벽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자신만의 왜곡된 세계를 만들었다. 더러움에 사는 단지 작은 어수선함일 뿐이었다. 배고프고 버려지고 고통받는 작은 사람들은 단지 집안의 조용한 이웃일 뿐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어떤 심리적 설명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오직 입증된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초로명의 생명체가 수년 동안 그들의 건강과 생명 자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환경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항상 있었던 유일한 성인이고 유능한 사람은 에리카 머레이였다.
그녀는 발견 다음 날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 혐의 목록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 조성, 학대, 범죄적 의무 방임. 이것들은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의미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항들이었다. 레이먼드 리베라도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지만 곧 출국 금지 서약해 풀려났다. 이 이야기에서 그의 진정한 역할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져야 했다. 수사 당국은 그가 완전한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그의 체포와 구금을 위한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다. 에리카는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석방 보석금은 $2,000로 책정되었다. 그녀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며 철창 안에 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 힘들고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층층이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쓰레기 더미를 해체했다. 모든 발견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수년 동안 이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진정한 그림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단서를 찾았다. 그들은 아직 이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다. 초로명은 구조되었고 범죄자들은 체포되었으며 사건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쓰레기 더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이 집에서 작업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들은 구조된 사람들을 돌봤다. 치초로명은 24시간 감시에 병원에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치료실에, 나이 많은 아이들은 일반 병실에 있었지만 심리학자들이 항상 함께했다. 초로명 모두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의사들은 그런 환경에서 몇 주만 더 있었다면 결과가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실조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면역체계는 손상되었다. 발달은 몇 년 동안 지체되었다. 하지만 신체적 상처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했다. 심리적 상처는 더 깊었다. 사회복지사들은 나이 많은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억하고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야기할 만큼. 대화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의자, 테이블 위의 장난감. 심리학자들은 상처받은 증인들과 일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을 사용했다. 압박도 없고 유도 질문도 없었다. 단지 사람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이 많은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멈추면서 종종 문장 중간에 멈추며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끄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의 삶은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었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거리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았다. 생일이나 명절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의 세계는 집의 벽과 그 사이의 쓰레기 더미로 제한되었다. 음식은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때로는 에리카가 가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때로는 냉장고에서 찾은 것을 먹었다. 그것이 상했더라도. 때로는 며칠 동안 전혀 먹지 않았다. 씻을 곳이 없었다. 욕실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그곳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장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부분 방 안구석이나 봉지의 용변을 보고 그것을 그냥 바닥에 던졌다. 나이 많은 아이는 이 모든 것을 공포 없이 묘사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정상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르게 산다는 것을 몰랐다. 어딘가에 깨끗한 집, 뜨거운 물, 하루 세 끼 식사가 있다는 것을. 그의 유일한 현실은 그가 방금 빠져나온 그 악몽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억했다. 에리카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났다. 작고 빨갛고 울부짖는. 에리카는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혼자서 해냈다. 침실에서, 쓰레기와 오물 속에서. 그리고는 갓 태어난 아이를 방구석에 눕히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가장 어린 아이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같은 임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같은 과정, 같은 결과, 혼돈 속에 버려진 또 다른 작은 사람. 사회복지사들은 듣고 기록했다. 이야기는 끔찍했지만 아직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방임, 고립, 비위생. 끔찍하지만 불행히도 독특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이 많은 아이는 다른 무언가를 말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더 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뒤에 초로 위엔체. 그는 또 다른 잿내고 어쩌면 돛가를 기억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밤에 에리카의 비명소리 후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후에 사라졌다. 사회복지사는 우토채달라고 요청했다. 사라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이 많은 아이는 침묵했다. 오랫동안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냥 어느 날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에리카는 울던 아이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모두에게 더 낫다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회피적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잠들었다고 말했다. 떠났다고, 더 이상 없다고, 그리고 끝. 나이 많은 아이는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한 명의 어른만을 알았고 그 어른은 에리카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수첩을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반김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방금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만약 나이 많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면,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있을 수 있었다. 정보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범죄 과학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졌다. 이제 그들은 반김의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없는 이들의 유해를 찾고 있었다. 이미 악몽의 장소처럼 보였던 집은 더 끔찍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고립과 광기의 세월 동안 쌓인 쓰레기층 아래 어딘가에 있었다. 에리카 머레이에 대한 신문은 그녀가 체포된 다음 날인 타 티션체 추다나스테고년 8월 트시제스테고일에 시작되었다. 블랙스톤 경찰서의 신문실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단순한 책상,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있는 거대한 거울. 이 거울 뒤에는 용의자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관찰자들이 숨어 있었다. 에리카는 수갑을 찬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무관심하게 벽을 응시했다. 형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설명한 후 녹음을 켜고 첫 질문을 시작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서의 가장 노련한 직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에리카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의 성격은 매우 특이했다. 문제는 그녀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의 말투 자체였다. 그녀는 완전히 평탄하고 색깔이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틈도 없었고 눈에 띄는 감정도 없었고 제기된 혐의의 끔찍한 무게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형사는 주거 상태에 대해 물었다. 에리카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집이 더러웠다고 동의했다. 네, 쓰레기는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 네, 그녀는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단지 시간이 없었다. 단지 힘이 부족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청소할 생각이었지만 어쩐지 계속해서 미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발견된 시치볼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에리카는 차분하게 그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들은 그 집에 살았다. 네, 그녀는 가능한 한 그들을 돌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고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견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법 집행관이 세부 사항을 우토차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몇 명이 집에 살았고 어떤 순서로 태어났는지 에리카는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슈월게에 대해 말했다. 잠시 후 우연히 펜치올가를 언급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초올구로 돌아갔다.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제시했고 날짜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했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그녀는 실제로 몇 번 임신했는가, 정확히 언제 각각을 낳았는가, 그 과정에서 누가 그녀를 도왔는가. 에리카는 혼자서 해냈다고 주장했다. 매번 바로 그 집에서 의사의 도움이나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그녀는 레이먼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마지막 독명에 대해서는.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겼다. 오직 헐렁한 옷만 입고 동거인에게 그냥 살이 좀 쪘다고 말했다. 형사는 직접 물었다. 왜 이것을 숨겨야 했는가? 에리카는 단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레이먼드는 이미 너무 많이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 설명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았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긴다. 그 사람이 명목상으로도 거주하는 집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숨긴다. 레이먼드 리베라가 정말로 자신의 지하실에서 어떤 평행 현실에 살았거나 아니면 둘 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나 각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지만 그 순간 수사관들을 가장 관심 있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에 대한 큰아들의 말. 마침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에리카는 신문 내내 처음으로 오랫동안 침묵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그냥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질문의 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수사관은 최대한 명확하게 반복했다. 경찰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한 초로명 외에 다른 것이 있었는가? 에리카는 잘라 말했다. 아니요, 초로명뿐. 다른 누구도 결코 없었다. 그때 형사는 그녀에게 큰아들의 증언을 상기시켰다. 소년이 다른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 울음소리가 때때로 갑자기 멎고 어머니가 울던 아이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는 것. 에리카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들이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으며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집에는 항상 지조로명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떨렸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고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노련한 수사관은 이것을 포착했다. 그는 공격을 계속했다. 계속해서 묻고 항상 표현을 바꾸고 다른 각도에서 주제에 접근했다. 에리카는 버텼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반복했다. 트랙 시간의 힘든 신문 끝에 수사관은 휴식을 취하고 동료들에게 복도로 나갔다. 그들은 매우 비정형적인 용의자의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공격적이지도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절망적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 중대한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달랐다. 그녀는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야기된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관한 것인 것처럼. 과정을 지켜본 심리학자는 추측을 확인했다. 에리카는 해리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주변 현실이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정신이 켜는 강력한 방어 기제이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사건이 그냥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에리카 머레이는 썩어가는 쓰레기장으로 변한 집에서 몇 년을 보냈다. 그녀가 돌보지 않은 살아있는 존재들 옆에서 몇 년을, 완전한 고립 속에서 몇 년을. 그녀의 정신은 모든 것이 정상인 불침투성의 벽을 세웠다. 더러움은 단지 어수선함일 뿐이었고 버려진 작은 사람들은 단지 집안의 조용한 이웃이었고 사라진 이들은 그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이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수사관들은 분명히 이해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녀에게서 진실한 자백을 얻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닌 자신만의 현실 버전에서 살았다. 하지만 주관적인 현실 버전은 하나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신문실 벽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에서. 수년간의 쓰레기층 아래 어두운 옷장과 구석에 범죄 과학 수사관들이 이제 막 도착하기 시작한 곳에 수사관들이 에리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현장의 팀은 체계적으로 봉투 하나하나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2층 침실에서 발견한 것은 가장 어두운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응임 사건을 즉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의 범죄 현장 수사 작업은 고통스러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현장 조사가 아니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공지옥의 중심부로 향하는 음울한 고고학 탐험에 더 가까웠다. 층층이, 봉투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 전문가들은 인간의 광기가 쌓인 퇴적물을 뚫고 나아갔다. 전문가 팀은 오직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했다. 새하얀 작업복, 호흡기, 여러 겹의 장갑.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혹독한 필요성이었다. 실내의 생물학적 오염 수준은 격리 없이 그곳에 있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정도에 이르렀다. 부패하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농축된 암모니아 증기는 두꺼운 보호 안경을 통해서도 눈의 점막을 부식시켰다.
일부 직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매 티즈제시분마다 건물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발견된 모든 물건, 수년간의 쓰레기층, 그리고 바닥의 모든 제곱미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변호사들은 이 자료들을 몇 달 동안 연구해야 했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라도 결국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층은 이틀 만에 정리되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 더미와 수년간의 방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하실 조사는 하루가 더 걸렸다. 그곳에는 실제로 거주 공간과 비슷한 것이 있었다. 레이먼드의 침대, 그의 개인 물품, 그리고 집 전체의 혼돈 속에서 상대적인 질서. 그는 정말로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악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 것 같았다. 세 번째 날, 수색팀은 마침내 2층, 이 장소의 성격인 에리카 머레이의 침실에 도착했다. 이 방은 사건의 진정한 중심지였다. 여기서 에리카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고, 여기서 그녀는 더러운 바닥의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던져진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다. 여기서 큰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밝혀졌듯이 이 생명들은 종종 꺼져갔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고 발견물을 분류하며 문간에서 반대편 벽으로 이동했다. 방구석의 옷장은 헝겊 더미와 무거운 봉투들 아래 거의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 그 문에 다가가기 위해서만 해도 몇 시간의 고된 육체 노동이 필요했다. 티르스제 스테고 피에르프셰고 셰르프냐 오후 쉑시경. 전문가 중 제댓 명이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이 얼어붙었다. 선반 위 낡은 잡동사니 사이에 평범한 판지 상자가 있었다. 어떤 가전제품 상자였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만약 그것에서 나는 냄새를 제외한다면 완전히 다른 냄새. 건물 전체에 스며든 그 숨막히는 쓰레기장 냄새가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무겁고 농축된 무언가였다. 직원은 즉시 동료들을 불렀다. 발견물은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선반에서 내려졌다. 물체의 무게는 가벼웠다. 기껏해야 몇 킬로그램. 끈적한 테이프는 보석 세공사의 조심스러움으로 잘라내어 미래의 감식을 위해 보관했다. 마침내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한때 살아있는 생명체였던 것이 발견되었다. 작고 해골화된, 시간이 지나 거의 먼지가 된 천 조각에 쌓여 있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나 막 태어나려던 아이의 유해였다. 이 즉석 무덤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몇 달 또는 몇 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실험실 감식만이 줄 수 있었다. 안을 처음 들여다본 전문가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의 몸은 본 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는 계단에서 바로 토했다. 이 남자는 범죄 과학 수사 분야에서 핀나스제 년을 보냈고 많은 비극을 보았지만 이런 광경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팀장은 긴급히 수사부서에 연락하여 끔찍한 발견을 보고하고 법의학자의 도착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수색을 3배의 힘으로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직감적으로 옷장에 그런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다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려는 확인되었다. 두 번째 상자는 1시간 후에 발견되었다. 같은 옷장, 가장 낮은 선반에 어두운 구석 깊숙이 밀어 넣어져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것보다 약간 작았고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으며 같은 특징적인 부패 냄새를 풍겼다. 안에는 또 다른 비극의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정확히 똑같이 작고 부서지기 쉽고 썩은 천에 쌓여 있었다. 도제. 평범한 가전제품 상자, 침실 옷장에 에리카 머레이가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들던 매트리스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시오로명이 내내 생존을 위해 애쓰던 방 바로 옆에. 큰아들이 이 벽 안에서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동안 에리카가 평소의 삶을 계속하고 레이먼드가 자신의 지하실에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안 이 상자들은 그냥 선반 위에 서 있었다. 조용하고 잊혀진 채. 마치 안에는 그냥 버리기 귀찮았던 낡은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것처럼. 법의학자는 저녁에 도착했다. 현장에서의 간단한 검사는 확인되었다. 두 경우 모두 갓 태어난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조직의 심한 변화 때문에 더 정확한 세부 사항은 즉시 확인할 수 없었다. 최종 결론을 위해서는 실험실에서의 상세한 작업이 필요했다.
부서지기 쉬운 발견물들은 특별한 용기에 포장되어 연간실로 보내졌다. 집에서는 수색이 계속되었다. 이제 전문가들은 2배의 주의를 기울여 모든 센티미터를 조사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검찰에 보고했다. 끔찍한 방임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즉시 특별 중범죄 범주로 전환되었다. 에리카 머레이는 새롭고 훨씬 더 가혹한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혐의 항목들을. 하지만 먼저 법 집행기관은 감식 결과가 필요했다. 발견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상자 안에 있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그들의 슬픈 작업을 계속했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은 아직 그 음울한 비밀의 비축량을 다 소진하지 않았다. 세 번째 발견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더 티션체 스테나스테고년 9월 피엘세 고일의 생물학적 자료가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주 수석 법의학자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범죄 현장 수사관들이 에리카 머레이의 침실 옷장에서 꺼낸 내용물이 담긴 용기 2개. 이제 이 기관 전문가들의 결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들이 수사팀에 가장 심각한 혐의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 보스턴의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와 엄청난 경험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블랙스톤 사건은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기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이 용기 안에 있던 것들은 언젠가 사람이 되어야 했다. 어쩌면 이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아주 간단했다. 상자에서 발견된 이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태어날 때 살아 있었는가? 아니면 첫 숨을 쉬지 못했고 에리카는 그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했을 뿐인가? 수사관들이 생각하기 두려워했지만 고려해야 할 TRH 번째 가능성도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지만 누군가가 그들이 갑자기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자격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다. 유해를 은닉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의 차이는 몇 년의 징역형과 종신형 사이의 심연이다. 이것은 에리카 머레이가 언젠가 자유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남은 생을 철창 뒤에서 보낼 것인지의 차이이다. 법의학자 사무실 직원들은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며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의 어떤 결론도 현미경 아래에서 연구될 것이다. 먼저 형사들, 그 다음 검사들, 변호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어느 쪽으로든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변화의 정도였다. 두 경우 모두 발견물은 거의 완전히 골격화되었다. 연조직은 없었고 뼈, 연골 조각, 그리고 한때 살이었던 것에 일부 마른 요소들만 남아 있었다. 이것은 상자에 넣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이 증명했다. 최소한 여러 달, 그리고 아마도 몇 년. 정확한 연대 측정은 불가능했다. 특이한 보관 조건, 닫힌 옷장, 따뜻함, 썩어가는 폐기물에 둘러싸여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해 과정을 가속화했다. 자연 환경에서 골격화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지만 머레이어의 집은 표준에 맞지 않았다. 거기에는 곤충, 미생물, 곰팡이로 구성된 자체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조직의 파괴를 재앙적으로 가속화하거나 늦출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단지 대략적인 범위만 제시할 수 있었다. 도체서 50년까지.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모호한 숫자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비극 당시의 발달 단계였다. 여기서 결론은 더 명확했다. 뼈의 크기와 두개골 봉합의 발달 정도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명확하게 가리켰다. 만삭이었고 완전히 형성되었으며 모체 밖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퇴골의 길이는 만삭 임신 기간에 해당했다. 이것은 에리카가 끝까지 그들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는가? 이것이 과학이 답을 줄 수 없는 핵심 질문이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숨을 쉬었는지 확인하려면 폐 조직을 검사해야 한다. 이것은 고전적인 수중폐 부유 검사이다. 폐가 물에 뜨면 그 안에 공기가 있었고 적어도 한 번의 호흡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폐 조직이 그냥 남아있지 않았다.
심장, 뇌 또는 다른 어떤 장기처럼 전문가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용했다. 남은 조직의 조직학적 분석, 골절이나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뼈 검사, 독성학적 검사, 결과는 교착 상태였다. 뼈의 손상 흔적도 물리적 힘이나 독성 물질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반대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첫 호흡이나 심장 박동의 증거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단지 객관적인 이유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험실이 처음 두 발견물에 대해 작업하는 동안 9월 TRZ 최고일의 범죄 현장 수사관들은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 또 다른 세 번째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침실 구석 깊숙이 밀어 넣어지고 헝겊으로 꼼꼼하게 덮여 있었다. 만약 전문가들이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면 그들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발견물은 9월 치찰테고일에 보스턴으로 배달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씁쓸한 절망감을 느끼며 조사에 착수했다. 상태는 동일했다. 골격화, 장기 부재, 원인 확인 불가능. 하지만 세 가지 경우 모두를 연결하는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다. 각 발견물에는 태반과 탯줄 조각이 남아 있었다. 탯줄은 모든 경우에 전문적으로 잘리지 않고 거칠게 찢어지거나 묻인 무언가로 눌려 있었다. 이것은 에리카가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더러운 침실에서 최소한의 의료 도움도 없이 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9월 중순까지 법의학자 사무실은 두제스투 틸색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원인 불명, 영양의 흔적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그들이 숨을 쉬었거나 쉬지 않았다는 흔적도 기록되지 않음. 검찰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상자에서 발견된 이들이 한 번이라도 숨을 쉬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의도적인 생명 중단 혐의는 무너졌다. 어떤 변호사라도 법정에서 그런 입장을 몇 분 만에 깨뜨릴 수 있었다. 남은 것은 유해 은닉뿐이었다. 심각한 범죄이지만 형사들이 의심했던 악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었다.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모두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7번의 임신, 더러움 속에서 살아남은 초로명, 그리고 상자 속의 트로제명. 하지만 내적인 확신은 증거가 아니다. 이 집의 진정한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단서들, 증인이나 기록 보관소를 찾아야 했다. 수사관들은 분명히 이해했다. 에리카에 대한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 끔찍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람에게, 레이먼드 리베라에게, 두제스테고 온메고 시에프니아의 초기 체포 이후 레이먼드는 출국 금지 서약해 자유의 몸이었다. 그는 당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풀려났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완강하게 주장했고 수사팀은 그 반대를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판지 상자에서의 발견 이후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형사들은 훨씬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리베라에 대한 재신문은과 티션체 치탈나스테고년 9월 피엔나스테고일에 열렸다. 이번에는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잠재적 증인과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잠재적 공범과의 힘든 대화였다. 수사관들은 건조한 사실들로 시작했다. 레이먼드 리베라,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 소유자, 에리카 머레이의 동거인으로 재신추년 이상, 모든 시엠미 올가의 생물학적 아버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초로명과 옷장에서 발견된 트로제명. 적어도 DNA 검사 결과는 이것을 100%의 정확도로 확인했다. 레이먼드는 부성애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에리카와 수년간 관계를 맺어왔다고 인정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말했던 것을 계속 주장했다. 그는 막내 독명의 소녀들에 대해 몰랐고 상자에 누워있던 토제명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다고. 수사관들은 모든 방향에서 압박했다. 어떻게 수년 동안 한 집에서 여자와 살면서 그녀의 5번의 임신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벽 너머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집 전체에 스며든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할 수 있는가? 레이먼드는 단조롭게 자신의 버전을 반복했다. 그는 하루에 12시에 14시에 시간씩 일했다. 아침 일찍, 집이 아직 조용할 때 나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종종 출장을 갔다. 때로는 며칠 연속으로. 집에 그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지하실에서 잤다. 지하실. 이 공간은 그의 방어의 핵심 요소였다.
레이먼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상 에리카와 완전히 별거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이상하고 비밀스러워졌다. 에리카는 그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단호하게 원하지 않았다. 지금은 끔찍하게 어수선해서 그에게 부끄럽고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먼드는 고집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갈등을 빚는 것보다 동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쉬웠다. 그는 지하실에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침대, 텔레비전, 작은 냉장고를 놓았다. 뒷마당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입구가 있었고 그는 집의 주요 부분을 전혀 통과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몇 년 동안 2층에 올라가지 않았다.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그는 1층이 어수선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에리카의 장기적인 우울증 탓으로 돌렸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모르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는 정말로 몰랐다. 이야기는 거의 믿기지 않게 들렸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이웃들을 다시 신문했다. 이번에는 레이먼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그들이 그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가? 그들이 그를 에리카와 함께 보았는가? 대화, 다툼 또는 정상적인 가족 생활에 어떤 징후를 들었는가? 답변은 기소에 불리했다. 이웃들은 확인했다. 그들은 레이먼드를 극히 드물게 보았다. 주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떠나거나 저녁 늦게 돌아오는 모습만. 그는 정말로 거의 항상 뒷문만 이용했다. 동네 주민들은 그를 에리카와 함께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 도제명이 부부로서 기능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이웃 중 한 명은 몇 년 전 레이먼드가 관계 문제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에리카가 많이 변했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집이었고 그의 재산이었고 갈 곳이 없었다. 다른 이웃은 어느 날 레이먼드가 지하실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지하실에서만 본집에서가 아니라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만 책임지고 나머지 혼돈은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림은 이상했지만 내적으로는 모순이 없었다. 레이먼드 리베라는 정말로 같은 건물에 살면서 평행 현실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가 눈이 멀었거나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범죄적 무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그의 근무 일정을 조사하고 고용주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고 출장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레이먼드는 정말로 많이 일했고 자주 무죄했다. 어떤 기간에는 몇 주 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재정도 확인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공동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식료품, 공과금, 기타 비용으로. 에리카는 이 돈을 스스로 관리했고 그는 지출을 통제하거나 영수증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불했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죄한 사람의 고전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과 악몽 사이에 벽을 쌓은 사람의 방어였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공모 혐의에 충분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형사들과 협의했다. 레이먼드를 상자에서 발견된 토제명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시키려면 그의 인식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었다. 그를 2층에서 본 증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를 에리카의 비밀 임신과 연결 짓는 문서도 없었다. 그가 옷장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서도 없었다. 그의 지문은 지하실과 부엌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집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비극이 펼쳐진 방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레이먼드를 완전히 풀어줄 수 없었다. 지하실 수색 중 범죄 현장 수사관들은 가짜 벽 뒤에 작은 은닉처를 발견했다. 안에는 금지된 흰 가루가 든 작은 봉지들이 있었다. 감식 결과 금지된 물질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무 반김 혐의가 남아 있었다. 그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나이가 많은 독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더러움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레이먼드 리베라에게 공식적으로 혐의가 제기되었다. 금지된 물질 소지 및 그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의무 반김. 이것은 그 혐의는 아니었지만 그가 철창 신세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검찰은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협조하는 대가로 일부 혐의를 감면해 주겠다. 레이먼드는
에리카에 대해 증언하고 그녀의 상태와 그들의 이상한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레이먼드는 동의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변호사는 그에게 설명했다. 그가 기소를 돕거나 아니면 수사팀이 그를 더 중한 사건에 연루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레이먼드 리베라는 잠재적 공범에서 주요 증인으로 변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공포에 눈을 감았던 남자가 이제는 재신 주년 이상 함께 산 여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도와야 했다. 그리고 에리카 머레이는 여전히 카운티 교도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들에 대한 최종 혐의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기다리고 있었다. 추가 감식 결과와 레이먼드의 공식적인 증언을 기다리며 법원의 심사를 견딜 수 있는 사건을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형사들은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에리카 머레이는 수사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년간 살았고 잇따라 아이를 낳고 끔찍한 결과를 판지 상자에 숨긴 여자. 정확히 무엇이 그녀를 이 지경까지 이끌었는가? 이것은 선천적인 성격 결함이었는가? 아니면 치명적인 붕괴가 나중에 일어났는가? 먼저 수사관들은 그녀의 범죄 기록을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에리카 머레이는 법과 관련된 과거가 전혀 없었다. 체포도 소환도 심지어 사소한 벌금도 없었다. 경찰 앞에는 완전히 깨끗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다 티션체치탈나스테고년 그 8월의 어느 날까지 당국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토록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 이런 사건 뒤에는 흔적이 남는다. 사소한 법 위반이나 중독. 에리카에게는 무서운 사회적 공백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 수년간 존재했던 여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다. 에리카는 매사추세츠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어머니는 주부, 형제자매, 뉴잉글랜드에 수천 개 있는 평범한 사회 단위. 그녀는 별 문제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왕따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항상 혼자 지냈다. 교사들은 그녀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를 친한 친구가 없지만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폐쇄적인 소녀로 묘사했다. 학교 졸업 후 에리카는 몇 가지 저숙련 직업을 전전했다. 계산원, 세탁소 보조, 모텔 청소부. 그녀는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결근으로 해고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레이먼드 리베라를 만났다. 그는 나이가 더 많았고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지가 있었다. 에리카에게 이것은 출구처럼 보였다. 부모님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들은 만난 직후 거의 바로 동거를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친척들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언니는 만남에 동의했다. 그녀는 무서운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에리카는 항상 이상하고 비사교적이며 고독을 선호했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신호를 읽지 못했다. 학교에서 그녀는 종종 괴롭힘을 당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내면으로 몰아넣었다. 에리카가 레이먼드에게 이사했을 때 가족은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가 제자리를 찾았기를 바랐다. 처음 몇 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언니는 집이 깨끗하고 에리카는 평온해 보였다고 했다. 전환점은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 왔다. 에리카는 더욱 비밀스러워졌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방문을 거부했다. 언니가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지쳐 보였고 심리적으로 초연해 보였다. 집은 점차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어수선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물건들은 겹겹이 쌓이고 먼지는 층층이 쌓였으며 방 안의 냄새는 심해졌다. 언니는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에리카는 초연하게 반응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완전히 끊겼다. 에리카는 문을 열지 않았다. 레이먼드는 그녀의 행동을 우울증으로 정당화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 있었던 것은 체포되기 몇 년 전이었다. 에리카는 문틈으로 이야기했고 쇠약해 보였으며 완전히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친척은 당국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다. 성인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에리카는 사실상 자신의 벽 안에서 유령이 되었다.
수사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에는 디오고 게라 박사와 주디스 에더스하임 박사를 포함한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TRG까지 가능한 진단이 위대되었다. 첫 번째, 병적 저장 강박, hoarding disorder.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로 벽을 쌓아 자신과 세상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만든다. 두 번째, 해리성 장애, 정신이 현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도록 한다. 에리카는 물리적으로 더러움 속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이 정상인 현실 버전을 만들었다. 세 번째, 완전한 동기 상실을 유발한 정신병적 요소를 동반한 깊은 우울증. 아마도 이것은 수년간 서로를 강화시킨 이러한 장애들의 조합이었을 것이다. 에리카는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임신했다. 수년 동안 시해된 번, 매번 그녀는 혼자서 해냈다. 초월가를 그녀는 살아있게 유지했고 나머지 발견물들은 옷장에 있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에리카가 살아있는 것과 숨을 멈춘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녀의 손상된 의식 속에서는 그들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 이것은 의식적인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완전히 망가져서 현실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법의 관점에서 정신적 편차는 단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머레이를 수년간 세인트 폴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시켜주지는 못했다. 다 티션체 1495년 9월 두제스테 5일, 검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신문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 수사팀은 복잡한 감식 결과, 레이먼드의 상세한 증언, 큰아들의 증언, 그리고 집안의 충격적인 사진 등 모든 가능한 자원을 축적했다. 이제 형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법 집행기관을 괴롭혔던 질문들에 대해 에리카 자신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했다. 에리카는 삼엄한 경비해 카운티 교도소에서 이송되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외모가 눈에 띄게 변했고 더욱 살이 빠졌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같았다. 완전히 텅 비고 초연했다. 마치 일어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관한 것이지 자신에게는 아닌 것 같았다. 신문실에서 용의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련한 형사 도제명과 검사보였다. 책상 위에는 방대한 자료가 담긴 폴더가 놓여 있었다. 에리카는 말없이 맞은편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평소처럼 아무 데도 없는 곳을 응시했다.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인이 옆에 있었다. 그는 피고인에게 권리를 경고하고 답변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에리카는 단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모습으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신문은 이름과 같은 표준 절차로 시작되었다. 여자는 기계적이고 단조롭게 대답했다. 그런 다음 수사관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사는 그녀 앞에 침실 옷장 사진을 놓았다. 에리카는 어떤 눈에 띄는 반응도 없이 사진을 보았다. 사람들이 보통 광고 카탈로그의 가구 사진을 볼 때와 같은 무관심으로. 다음은 테이프로 밀봉된 판지 상자 사진이었다. 에리카는 침묵했고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 물건을 알아보는지 묻는 질문에 여자는 단지 건조하게 알아본다고 확인했다. 형사는 당시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우토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 긍정적인 대답이 따랐다. 다음 사진들은 내용물의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법의학자 보고서를 놓았다. 트로카의 발견물에 대한 설명이 담긴 TRG 페이지, 생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 에리카에게 직접적으로 이 발견물들이 그녀의 생물학적 자손인지 물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형사는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이마를 찌푸리며 연대기를 복원하려 했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서 날짜는 뒤섞였다. 그녀는 대략적인 연도, 타 티션체 쇼스티, 오스미, 제데나스티를 말했지만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녀에게 시간은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다. 그런 다음 형사는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 에리카는 모든 것을 같은 평탄한 목소리로 묘사했다. 그녀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의사나 다른 누구의 지원도 없이 해냈다고 말했다. 여자는 단지 매트리스에 누워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대로 스스로 해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말을 기록했다. 그녀가 묘사한 것은 소독도 도움도 없는 의학적 악몽이었다.
그런 다음 옷장에서 발견된 트롯객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힘든 질문이 이어졌다. 에리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증언을 시작했다. 여자는 트롯 가중 도제명은 출생 직후 어떤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들이 울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용의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단지 그들을 상자에 넣었다고 했다. 형사는 그녀가 응급 서비스를 부르거나 무언가 하려고 시도했는지 우토챘다. 에리카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마비시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자는 누군가 이것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소망은 발생한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포장하고 테이프로 밀봉하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은 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티얼스의 10번째 경우도 있었다. 에리카는 트롯 가중 제덴 명이 출생 후 며칠 동안 살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정확한 기간을 말할 수 없었고 단지 그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았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숨을 쉬고 움직였고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고 했다. 형사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토채달라고 요청했다. 에리카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그냥 다가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원인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 후 그녀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상자, 테이프, 그리고 옷장 속에서의 완전한 망각. 이 증언은 법적인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만약 트롯 가중 제덴 명이 며칠 동안 살았다면 그는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다. 즉 이미 자신의 길을 시작한 존재의 생명이 중단된 것이다. 형사들은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녀가 그를 먹였는지, 그가 울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얻으려 했다. 에리카는 단편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고 때로는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수사관은 직접적으로 그녀가 결과를 의도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를 돌보는 법을 몰랐으며 그의 생명은 저절로 꺼졌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감정적인 색채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손에 대해 귀찮은 방해물처럼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후회나 참회의 단어가 없었다. 여자는 단지 사실을 진술했을 뿐 마치 고장난 낡은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젤 거울을 통해 신문을 관찰한 심리학자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에리카 머레이의 감정적 냉담함 수준이 전례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깊이 억압하여 그것에 대한 모든 접근을 잃었거나 처음부터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감 능력이 없었거나 신문은 2시간 더 계속되었다. 형사들은 그녀에게서 직접적인 범죄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단서라도 얻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매우 두려웠으며 모든 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다고 반복했다. 맨 마지막에 검사본은 그녀가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에리카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아마도 이제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을 옷장에 숨기지 말았어야 했고 전문가에게 전화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백이었다. 하지만 기소 측이 기대했던 자백은 전혀 아니었다. 에리카는 은닉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침실 상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수년간 살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도제명은 생명의 징후 없이 태어났고 드레치 번째는 그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저절로 꺼졌다. 그리고 의료 감식이 발견물의 상태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그 반대를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우스터 카운티 검찰청은 극히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수사팀은 자백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듣고 싶었던 자백은 전혀 아니었다. 에리카 머레이는 일어난 일의 사실을 확인했고 트롯가를 낳았으며 직접 상자에 숨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끝냈다는 것을 단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는 말 그대로 무너졌다.
미국 법에서 비극적인 사고와 고의적인 행위 사이의 경계는 때때로 얇지만 바로 그 경계가 수십 년의 징역형을 결정한다. 파제르닉 트와티션체 츠테르나스테고 로쿠. 검사팀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주간의 고된 작업으로 수집된 모든 사건 자료가 놓여 있었다. 법의학자 사무실의 전문가 소견서, 여러 시간에 걸친 신문 조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공포의 집에서 찍은 범죄 현장 사진들, 수백 페이지의 문서, 그리고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방 안의 침묵은 단지 종이 소리로 깨졌고 그 뒤에는 햇빛을 보지 못한 이들의 운명이 숨겨져 있었다. 변호인단은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고 강하게 밝혔다. 에리카 머레이의 변호인은 상자에서 발견된 트로제명 모두가 이미 생명의 징후 없이 태어났다는 버전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법의 관점에서 그런 결과는 끔찍한 개인적 비극이지만 형사 범죄는 아니다. 물론 유해를 은닉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며 위생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조항이며 분노한 사회가 요구하는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들은 분명히 이해했다. 만약 사건이 오직 고의적인 생명 중단 혐의로만 법정에 가게 된다면 배심원단은 에리카를 가장 중하고 심각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가 없다. 유죄 평결도 없다. 이것은 미국 사법 제도의 기본 원칙이며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의심은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수사팀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정황 증거의 집합을 통해서. 각각은 개별적으로 차가운 법에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 사슬의 첫 번째 요소는 큰아들의 증언이었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의 어두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 안의 침묵 속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나타났던 것에 대해, 밤에 에리카의 비명소리에 대해, 그것은 항상 곧 집의 한 명의 거주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울음소리에 대해 이 끔찍한 밤들 후에 때때로 닫힌 문 뒤에서 들려왔던 가늘고 애절한 울음소리. 이것은 수사팀에게 핵심 단어가 되었다. 큰아들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 중 일부가 나타난 후에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그는 정확히 누구였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날짜를 말하거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분명히 기억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내는 소리, 숨 쉬고 고통과 추위를 느끼고 이 세상에 자신의 출현을 알리려는 존재. 만약 이 울음소리가 정말 있었다면, 그렇다면 상자 속의 트롯가 중 적어도 한 명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그들이 첫 숨을 쉬지 않았다는 버전은 거짓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치월가의 신체 상태였다. 병원의 의료 보고서는 수년간의 방임의 끔찍한 그림을 그렸다. 기에 가까운 극심한 영양실조, 심각한 탈수, 수많은 감염, 깊은 발달 지연. 어린아이들은 오래전에 말을 해야 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읽지 못했고 주변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또래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간단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기술과 이해의 완전한 부재. 이 초로명은 이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겨우 그들은 삶과 소멸의 얇은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고 오직 이웃과 경찰의 개입만이 그들을 옷장에 있던 이들과 같은 운명에서 구했다. 검사들은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농어로 사용했다. 만약 에리카 머레이가 공식적으로 살아남게 한 이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대했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를 숨기기로 결정한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만약 살아남은 이들이 최소한의 보살핌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녀가 전혀 돌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끄는 논리적 사슬이었다. 에리카는 생존이 단지 우연의 문제인 조건을 만들었다. 일부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다른 이들은 우연히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 돌봄의 부재는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시스템이었다. 세 번째 요소는 에리카 자신과 그녀의 끔찍한 행동이었다. 수년 안의 세상과의 완전한 고립.
어떤 의료 지원도 단호하게 거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레이먼드 리베라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숨김. 새로운 생명의 출현 사실 자체를 숨김. 그리고 그 후 이 생명들이 갑자기 끝났다는 것을 숨김. 에리카는 그들 중 한 명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반지 상자를 가져다가 남은 것을 그 안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후 에리카는 같은 방에서 계속 살았고 같은 더러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매일 같은 옷장 앞을 지나갔다. 한 달 또 한 달, 한 해 또 한 해. 이것은 범죄의 흔적을 냉정하게 숨기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비극을 겪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지원을 찾는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에리카는 둘 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숨겼고 잊었다. 또는 잊은 척하며 영원히 그들을 현실에서 지워버렸다. 네 번째 요소는 테이프에 기록된 그녀 자신의 증언이었다. 검사들은 에리카의 모든 억양과 표현을 들으며 신문 녹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갔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상실을 겪은 어머니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 머레이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이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주체로서 증언했다. 가장 힘든 신문 중 하나에서 수사관이 그녀에게 왜 남은 것을 구조대를 부르는 대신 상자에 넣기로 결정했는지 직접 물었을 때 에리카는 무섭도록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이 문구는 기소 측의 입장에서 중심이 되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고의성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지른 일에 대한 절대적이고 소름 끼치는 소외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자신의 자손을 숨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필요한 가정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감정의 흔적 없이, 고통스러운 성찰 없이, 재앙의 규모가 그녀의 의식에 도달했다는 최소한의 징후도 없이 검사들은 이 차가운 평정을 변호인단의 주장에 맞서 능숙하게 사용했다. 만약 에리카가 마비와 충격 상태에 있었다면 그녀는 어디서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일관되고 건조하게 묘사할 능력을 얻었는가? 경험 많은 형사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끔찍한 초연함은 어디서 왔는가? 변호인단은 반박했다. 바로 이것이 해리의 정수이다. 에리카는 자신의 상처 입은 정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잘라냈다. 그녀의 평정은 냉혈한 괴물의 징후가 아니라 깊이 상처 입은 인격의 방어 기제이다. 정신과 의사들과 변호사들 사이의 이 논쟁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양측은 서로에게 연구, 법정 선례에 대한 참조, 그리고 의학문헌의 인용문들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국 에리카 머레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나투명의 평범한 배심원들이었다. 블랙스톤에서 온 여자의 텅 빈 눈을 보고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결정해야 할 평범한 사람들, 냉혈한 범죄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파괴된 마음의 비극적인 희생자인가. 그리고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미래의 법정 공방을 위해 자신들의 웅변을 다듬는 동안 수사팀은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섰다. 그들은 마지막 가장 어두운 작업 단계, 사건의 완전하고 분단위의 재구성을 완료해야 했다. 형사들은 세인트폴 스트리트의 공포의 집에서 수년간의 삶의 연대기를 복원해야 했다. 첫 번째 숨겨진 임신의 순간부터 옷장 깊숙이 밀어 넣어진 마지막 상자까지. 이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여자라는 이미지에서 에리카가 자신의 은둔 생활 동안 변해버린 그 존재로 가는 길이었다. 진실은 쓰레기 더미 뒤에 숨겨져 있었고 수사팀은 그것을 빛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이 끔찍한 퍼즐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았다. 그들 앞에는 큰아들의 증언, 에리카 자신의 혼란스러운 자백, 복잡한 감식 결과, 그리고 집안의 혼돈을 담은 수백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제 이 조각들로부터 전체적인 연대기를 복원해야 했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에 닫힌 문 뒤에서 일상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 이해해야 했다. 수사팀은 광기의 개별적인 폭발이 아니라 수년간의 길고 지루한 악몽 전체를 인식해야 했다. 이 재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그림은 어떤 스릴러보다 더 끔찍했다.
영화에서는 보통 명확한 악당이 있고 희생자가 있으며 모든 것이 변하는 절정의 순간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여기서는 수년에 걸쳐 심연으로 천천히 길게 빠져드는 과정이 있었다. 극적인 전환도, 갑작스러운 깨달음도, 멈추려는 단 한 번의 시도도 없이. 이것은 평범한 집의 평범한 커튼 뒤에 숨겨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 붕괴 과정이었다. 모든 것은 대략과 티션체 피에르심 로쿠에 시작되었다. 에리카와 레이먼드는 막 동거를 시작했고 그때 그들의 집은 완전히 평범하고 깨끗했으며 눈에 띄지 않았다. 에리카는 거의 즉시 임신했다. 시엣 미올가 중 첫째는 과 티션체 두깁년에 태어났다. 수년 후 이 집에서 수사팀의 눈과 귀가 될 바로 그 소년. 그 처음 몇 년 동안 에리카는 아직 의무를 다하거나 적어도 다하는 척을 매우 성공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 그녀 안에서는 나중에 그녀의 삶을 재앙으로 만들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웃과 친척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네 벽 안에서 점차 생활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한 물건들 사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 임신, 그리고 세 번째. 방 안의 쓰레기는 쌓이고 먼지와 오물의 층은 서로 겹쳐졌지만 에리카는 어떤 최소한의 거의 자동적인 수준에서 계속 기능했다. 큰 아이들은 자라고 어린 아이들은 태어났고 가족의 삶은 그들만의 이상하고 고립된 길을 따라 흘러갔다. 수사팀의 의견에 따르면 전환점은 대략과 티션체 쇼스테고 로쿠에 찾아왔다. 에리카는 다시 임신했다. 레이먼드는 그때쯤 이미 거의 지하실로 이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그는 그들의 생활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호했다. 에리카는 사실상 혼자 남았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임신을 한 채. 모든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집에서 혼자 의사나 어떤 지원도 없이. 여자는 단지 물건 더미 사이에 침실에 머물며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끝났다.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났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숨을 쉬지도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도 않았다. 에리카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고 레이먼드를 부르지 않았으며 구조대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손에 잡히는 것, 평범한 판지 상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비밀을 그 안에 숨겼다. 접착 테이프가 이 비밀을 봉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포장물은 벽장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에리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수사팀은 이것이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숨긴 첫 번째 비밀, 토아라타 포즈니에, 대략 토아티션체 우스밈년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또 다른 숨겨진 임신, 또 다른 쓰레기 속에서의 고독,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 또 다른 아이. 두 번째 포장물은 첫 번째 것 옆에 같은 옷장 안에 자리를 잡았다. 에리카에게 이것은 문제 해결의 일종의 기계적인 방법이 되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그녀는 단지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판지에 봉인했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차갑고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세 번째 경우는 대략과 티션체 제데나떼고 로쿠에 일어났고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에리카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작은 사람은 며칠 동안 살았다. 그는 숨을 쉬고 움직였으며 약한 소리를 냈다. 큰아들은 나중에 이것을 수사팀에 확인했다. 그는 어머니의 침실에서 며칠 동안 들렸다가 갑자기 멈춘 울음소리를 분명히 기억했다. 이 며칠 동안 답답하고 어수선한 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비밀로 남았다. 에리카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세 번째 봉인된 꾸러미는 옷장 선반의 다른 것들과 함께 놓였다. 이제 문 뒤에 숨겨진 그들은 트로제명이었고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토아티션체 슈스팀년과 토아티션체 츠테르나스팀년 사이에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다. 나중에 이 지옥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될 그 초로명. 그들은 썩어가는 음식물 찌꺼기와 곤충들 사이에서 자랐고 숨 쉴 수 없는 방에서 놀았으며 매일 그들의 형제자매의 유해가 보관된 바로 그 옷장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밤의 소리를 들었고 집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 중 일부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큰아들은 수사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절대적인 정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집이 항상 어둡고 더럽고 음식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어머니가 때때로 밤에 자신의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당연했다. 그는 옷장문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아무도 견뎌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의 느린 소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수사팀이 수행한 재구성은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광기의 발작으로 저지른 단일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길고 수년간에 걸친 붕괴 과정이었다. 어머니의 정신의 붕괴, 집의 붕괴, 그리고 인간 본성 자체의 붕괴. 이 공간에서 삶과 그 부재는 절대적인 평범함 속에서 나란히 공존했다. 더러움은 모든 것을 덮었다. 아직 숨 쉬는 이들과 수년 전에 숨을 멈춘 이들을. 에리카 머레이는 어떤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수준에서 계속 기능했으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정상과 악몽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수사팀은 더 티션체 1495년 11월 말까지 재구성을 완료했다. 전체 그림은 준비되었고 그 단순함이 너무나 끔찍해서 노련한 형사들조차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날짜가 있었고 동기가 있었으며 이 끔찍한 은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이 모든 사실들을 법정에 제출하고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에리카 머레이에 대한 재판은 티션체 1995년 6월에 시작되었다. 준비에 거의 핀년이 걸렸다. 끝없는 감식, 신문, 그리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심리. 사건은 전례가 없었고 양측은 결정적인 법적 전투를 준비했다. 검찰은 여러 조항으로 기소했으며 그중 주요한 것은 TRZ 건의 2급 살인이었다. 또한 에리카는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유해 은닉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두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첫 번째, 에리카의 정신 상태. 변호사들은 그녀가 심각하게 아팠으며 감옥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장은 기술적인 것이었다. 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 이것이 핵심 문제였다. 법에 따르면 첫 숨을 쉬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없으면 살인 혐의는 불가능하며 의학은 발견물의 상태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도리스 카터 모리슨 판사는 배심원단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법정에서는 집안의 사진들이 전시되었고 감정의 흔적 없이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에리카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담긴 신문 녹음이 재생되었다. 검사들은 정황 증거의 집합에 의존했다. 울음소리에 대한 큰아들의 증언과 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들 중 한 명이 며칠 동안 살았다는 에리카 자신의 자백. 변호인단은 트라우마를 겪은 10대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인 자신의 말은 단지 정신적 혼란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며칠간의 숙고 끝에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가장 중한 혐의인 살인에 대해 에리카 머레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소 측이 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조성, 유해 은닉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세슈에서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티션체 1495년부터 구금된 시간을 고려하면 형기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었다. 티션체 두제스틴 피에르심 로쿠의 에리카 머레이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철창 뒤에서의 시해됨년, 수년간에 숨겨진 악몽, 옷장에서 발견된 상자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한 초로명의 상처 입은 작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였다. 사회는 이 결말이 불공정하다고 여겼지만 사법 시스템에서 법은 법이다. 반박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 없이는 가장 끔찍한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 에리카 머레이는 검찰이 규정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의 처벌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집의 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무관심이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끔찍한 증거 중 하나로 기록 보관소에 남았다.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은 경찰이 작업을 마친 후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위생당국은 그것을 생물학적 위협으로 인정했다. 오염 수준이 너무 심해서 복원이 의미가 없었다. 티션체 1495년 말의 건물은 철거되었다. 불도저는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펼쳐졌던 악몽의 장소를 평지로 만들었다. 지금 그 부지는 평범한 공터이다. 이웃들은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회상하기를 꺼린다. 살아남은 치리오로명은 즉시 국가 보호 아래로 넘겨졌다. 그들의 미래 운명은 기밀 유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다. 그들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범한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알려진 것은 단지 장기간의 재활 후 시쇼오로명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위탁 가정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먼드 리베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고 재판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주의 고통스러운 선례가 되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조난 신호를 놓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이웃들이 수년 동안 지옥 옆에 살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복지기관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정신질환이 너무 늦기 전까지 방치되는지. 에리카 머레이는 티션체 두제스틴 피에르슨 로쿠의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한때 그녀 자신이 자신의 침실에 갇혀 사회의 삶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조용히 뉴스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세인트 폴 스트리트의 집 이야기는 남았다. 때로는 가장 끔찍한 일이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조용한 교회의 평범한 집들의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교훈으로 모두가 자신의 이웃을 안다고 확신하고 벽 너머의 침묵이 평온의 징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심연을 숨길 수 있는 곳에서